2주 후에 이사 가기로 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놀라며 저를 봤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현수와 예지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지내요? 너희도 나가야지. 백수니까 시간 많잖아. 천천히 알아봐. 엄마, 말이 돼. 갑자기 2주 후에 나가라고? 2주면 충분할걸? 내일부터 당장 원룸이라도 알아보면 되잖아.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가 해결할 문제야. 2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이제 독립할 때도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뒤에서 현수와 예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이기적이야. 맞아. 어떻게 자식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예지가 대답했어요. 일단 버티자. 엄마가 결국 포기할 거야. 어머니가 정말 포기할까? 당연하지. 엄마는 절대 우리 내쫓을 수는 없을 거야. 설마 진짜 이사 가겠어? 이 집은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인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본때를 보여줬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박순자입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낯설었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집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늘 옆에서 함께 했죠. 하지만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어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가게여서 그런지 마음이 아팠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죠. 그래도 150만 원씩 국민연금이 매달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현수야, 뭐라고? 갑자기 왜? 사업을 하려고. 이제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아들은 10년 넘게 회사를 다녔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뒀다니요. 걱정이 됐어요. 현수야, 갑자기 사업. 무슨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 괜찮은 아이템 찾으면 시작할 거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니요. 하지만 아들이 결심한 일이니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 알았어. 잘 해봐.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만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게.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와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제 아들인데요. 그래, 알겠어. 집이 혼자 살기에는 넓으니까 와도 돼. 엄마, 고마워. 정말 잠깐만 있을게. 금방 나갈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과연 잘한 결정일까요? 하지만 이미 허락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방 하나를 다 차지했죠. 며느리 예지는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자리 잡고 나갈게요. 괜찮아. 천천히 해.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던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 준비한다면서요. 하지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인터넷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예지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쇼핑몰만 구경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옷이며 신발이며 온갖 물건들이 떠 있었죠. 밥은 제가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했어요. 빨래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부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는 걸 지켜봤어요. 전기세와 관리비도 제가 다 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죠. 엄마, 이따가 슈퍼 갈 거면 우유랑 과일 좀 사다 줘. 처음에는 아들이 부탁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곧 나갈 거라고, 잠깐만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어느새 2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유명한 맛집이라며 족발을 사줬어요. 너무 맛있어서 주변 다른 친구들한테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왔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일 가지러 오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보니 족발이 없었어요. 족발 어디 갔지? 그때 며느리 예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먹었어요. 맛있던데요? 냉장고에 있길래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겨우 족발 하나로 화내는 것도 치사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말했죠. 아, 그래? 알겠어. 예지는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한테 가져다 줄 거였는데. 그 생각으로 포장까지 해왔는데.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어버렸어요. 게다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어보니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함께 왔죠.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고지서들을 펼쳤습니다.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나 나왔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놨나 봅니다. 수도세도 올랐죠. 관리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세 식구가 쓰니까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을 제가 다 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 부부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자기 용돈도 스스로 버는 게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죠.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새 식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은 나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그 외에 잡비까지 쓰면 돈이 남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아들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현수야, 잠깐만 나와봐. 엄마. 왜? 잠깐 할 얘기가 있어. 현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수야, 이거 봐. 이번 달에 나온 전기세랑 관리비야. 그래서 뭐가?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어. 엄마가 다 내기 힘들어. 현수는 고지서를 대충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사업 시작하면 다 갚을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곧. 지금 좋은 아이템 찾고 있어. 조만간 시작할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만 했어요. 곧 시작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통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어. 이대로는 우리 더 이상 못 살아. 알았어. 조금만 더 참아줘. 나중에 잘 되면 엄마 편하게 모실게. 현수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며느리 예지는 그나마 뭐라도 하겠다며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아침마다 청소기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예지의 청소는 보여주기식이었어요. 청소기를 보이는 곳만 대충 밀고 끝냈습니다. 구석구석은 안 했어요. 침대 밑이며 소파 뒤며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죠. 결국 제가 다시 청소해야 했습니다. 예지는 청소를 끝내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쇼핑몰을 구경했죠. 화면에는 온갖 예쁜 옷들이 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하는 걸 보고 예지가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까 청소했는데 또 하세요? 응.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예지는 기분이 상한 듯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됐는데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주말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밥을 3끼 다 해야 했죠. 설거지도 쌓였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점심 먹고 나온 그릇들이었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또 줄었더군요. 이번 달에만 벌써 80만 원이 나갔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년 후에는 통장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남편은 아들한테 엄격했거든요. 이렇게 얹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이대로는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김없이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현수와 예지가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될까요? 제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들키면 안 됐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예지가 저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해 준다고 잠깐 집으로 오겠다는데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생일인데 친구들 만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 그렇게 해. 몇 명 오는데? 4~5명 정도요. 금방 갈 거예요. 그냥 잠깐 얘기만 하고요. 저는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 정도인 줄 알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예지가 분주했어요. 청소도 하고 집안 정리도 했죠. 저는 방에 있다가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나왔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풍선이 매달려 있고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도 큰 걸로 준비했더군요. 예지야, 이게 다 뭐야? 아, 어머니, 친구들 오니까 좀 꾸몄어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네. 네, 제 생일 파티잖아요. 그때 예지가 거실 선반으로 갔습니다. 선반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 사진이며 남편 혼자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예지가 액자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자리 차지하니까 잠깐 치울게요. 예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액자들을 바닥 구석으로 옮겼어요. 그냥 던져놓다시피 했죠. 액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사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있죠.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곧 친구들이 올 텐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죠. 오늘이 며느리 생일인데 괜히 싸워서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지야, 그 사진들 소중한 거야. 조심히 다뤄줘. 네, 어머니, 알겠어요. 파티 끝나면 다시 올려놓을게요. 예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액자들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죠.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오후 2시쯤 예지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4명이었어요. 모두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었죠.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얘들아, 어서 와. 편하게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쉬라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점점 시끄러워졌죠. 시계를 보니 3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이제 슬슬 끝나겠죠.
근데 4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5시가 지나도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전혀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을 보니 놀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테이블 위에까지 널려 있었어요. 접시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바닥에는 음료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예지야, 몇 시까지 할 거니? 아, 어머니. 조금만 더 있을게요. 금방 끝나요. 벌써 3시간이나 지났는데. 네, 알아요. 조금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잠깐만 있다가 간다더니 이게 뭡니까? 분명 금방 간다고 했잖아요. 결국 6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봤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부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에 가득했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며 음료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접시가 보였어요. 제가 아끼던 접시였죠. 남편이 사준 접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접시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예지야, 이거 소중한 건데 조심 좀 하지. 아, 그래요? 나중에 새로 사드릴게요. 예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현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깨진 접시를 주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접시였어요. 20년 넘게 아껴 쓰던 거였죠. 싱크대의 그릇들은 예지가 설거지를 해놓긴 했는데 기름때가 그대로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릇을 만지면 미끌거릴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다시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리 씻어도 기름기가 남았습니다. 거의 1시간이나 걸렸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죠. 바닥에 남은 얼룩들을 닦고 구석에 던져놓은 쓰레기를 치우고 가구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9시가 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파티가 있었던 곳이에요. 예지 친구들이 웃고 떠들던 곳이죠. 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청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선반을 봤어요. 남편 사진이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시 올려뒀거든요. 액자를 만지며 남편한테 속삭였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줬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온 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잠깐만 있다가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죠. 그리고 2년이 됐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전기세며 관리비며 모든 비용도 제가 냈어요. 아들 부부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죠.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 1년 후에는 바닥날 겁니다. 며느리 예지는 저를 가정부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시켰죠.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어떤가요? 제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가장이라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수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파티 일이 결정타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함부로 다루고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파티장으로 만들고 뒷정리는 저한테 다 떠넘기고요. 제 인생을 다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혹으로 살지 않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부부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들을까요? 아마 안 들을 겁니다. 핑계를 대며 버틸 거예요. 그럼 확실하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들 부부가 더 이상 못 버티게 만들어야 했어요. 먼저 더 이상 공짜로 얹혀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됐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편하게 지내면 계속 있으려고 할 테니까요. 불편해야 나가고 싶어 하겠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두 사람이 나와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숟가락 소리만 들리고 말소리는 없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현수야, 예지야, 오늘 너네한테 할 말이 있어. 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뭔데, 엄마? 이거 봐. 저는 준비해둔 고지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고지서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예지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야. 전기세만 해도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여기 살 거면 각자 쓴 만큼 돈 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와 예지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너네가 쓴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는 너네가 내야 한다는 거야. 현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받겠다고? 그래. 너네가 쓴 거는 너네가 내야지. 내가 언제까지 다 내줘야 해. 예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니까 지금까지 봐준 거야.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엄마,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라는 거야?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사업한다면서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잖아. 취업한다던 예지도 마찬가지고. 현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게 쉬운 일이야. 사업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2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예지가 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요. 저희도 어머님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한데 참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 너희가 뭘 불편하게 살았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데?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흥분하면 안 됐거든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나도 아무것도 안 할게. 그리고 생활비는 꼭 내. 엄마, 우리 진짜 돈이 없다니까. 그럼 나가. 돈 낼 수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살아. 현수와 예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엄마,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뒤에서 현수와 예지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죠.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싶었죠.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신경 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제 밥만 간단히 먹었어요. 현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은 너 거는 너가 알아서 해 먹어. 내가 언제까지 차려줘야 돼? 엄마, 뭐라고? 어제 말했잖아.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하라고. 현수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1억이야? 응, 진짜야. 현수는 선반을 열고 라면을 꺼내서 끓였죠. 저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생활비를 내지도 않았고 나갈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죠. 어느 날 밤, 현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이기적이야. 현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어떻게 자식한테 돈을 달라고 해. 나도 진짜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예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 우리 나갈까? 나가.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 다른 데 알아보면 되잖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월세 보증금도 없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일단 버티자. 엄마가 결국 포기할 거야. 어머니가 정말 포기할까? 응. 엄마는 절대 우리 내쫓을 수는 없을 거야. 어쨌든 아들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나갈 생각이 없군요. 그럼 제가 더 강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기로요. 진짜로 이사를 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를 내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예지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또 뭔데요? 예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2주 후에 이사 가기로 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놀라며 저를 봤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왜 이사를 가? 너네 때문이야. 그동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버티겠어. 나 혼자 살 작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현수와 예지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지내요? 너희도 나가야지. 백수니까 시간 많잖아. 천천히 알아봐. 엄마, 말이 돼. 갑자기 2주 후에 나가라고? 2주면 충분할걸. 내일부터 당장 원룸이라도 알아보면 되잖아.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가 해결할 문제야. 2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이제 독립할 때도 됐어. 예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수와 예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여전히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엄마가 설마 진짜 이사 가겠어. 이 집은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인데. 현수 말이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맞아. 어머님이 이 집을 떠날 리 없지. 예지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포기할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사 당일이 됐어요. 현수와 예지는 여전히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아침 8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이사 업체 직원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놀란 표정으로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오늘 이사한다고 했잖아. 엄마, 진짜 이사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가구를 옮기고 부엌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현수와 예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방 앞에 서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죠. 여보, 어떻게 해? 진짜 나가야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진짜 이사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수야, 예지야, 짐 빼야 되니까 빨리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나가요? 그래. 지금 안 빼면 너희 짐 다 버려버릴 거야. 직원들이 현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현수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저희 짐 아직 안 쌌어요. 그럼 빨리 싸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와 예지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급하게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30분 후 현수와 예지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 그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이렇게 내쫓고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편해질 것 같아.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예지가 울먹였습니다. 현수는 화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분명 후회할 거야.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현수가 돌아봤어요. 엄마, 진짜 이래도 돼? 응,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현수와 예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사 직원들이 계속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 한 명을 불렀어요. 저기요. 저 이사 취소할게요. 네. 지금요. 네. 비용은 다 드릴게요. 그냥 짐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사 안 하시는 거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비용은 계약로 다 지불할게요. 아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제자리에 놓고 박스를 풀었어요. 1시간 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들을 보냈어요. 직원들이 떠나고 저는 문을 닫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텅 빈 느낌이었죠.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비로소 제 공간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돌아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죠.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살도 환하게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유로웠어요.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지만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았죠. 통장 잔고는 더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어요. 혼자 살기에는 국민연금으로 충분했거든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화로웠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요.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못 만났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엄마, 저 현수예요. 응, 잘 지내니? 엄마, 이사는 어디로 가셨어요? 저희 지금 5평짜리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좁고 불편해요. 저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안 돼. 엄마, 제발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여긴 내 집이야. 너희도 이제 각자 살아야지.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같이 살면서 좋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나는 나만의 삶을 살 거야. 너희와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 엄마, 제발요. 현수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해해줘.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책을 집어들고 읽던 부분을 펼쳤죠.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죠. 제 집에서 제 방식으로 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웠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당당하고 후회 없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당신답다고 용감하다고 말해줬을 겁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어서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이제 진짜로 제 집, 제 삶이었습니다.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승리감이었죠.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대로 지켰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